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사실입니다.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2,400명의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작년보다 2배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 7명씩 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 40년 동안 사업을 해오신 박철수 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 회장님은 올해 65살이십니다. 서울 강남에서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죠. 젊은 시절, 그러니까 1985년쯤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맨손으로 작은 공장을 시작하셨습니다.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셨고 손님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박 회장님의 회사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연매출도 500억 원이 넘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박 회장님은 이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땀 흘려 키운 회사니까요. 아들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박 회장님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한답니다. 왜일까요? 박 회장님 주변의 친구분들이 하나둘씩 한국을 떠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함께 골프를 치시던 친구분들이 이제는 절반이 한국에 안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싱가포르로 가셨고, 어떤 분은 캐나다로 가셨고, 또 어떤 분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해도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분들이 박 회장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철수야, 너도 이리 와. 여기가 좋아. 한국에 있으면 안 돼. 박 회장님은 고민이 많으십니다. 과연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남아야 할까요? 일부 세금 이야기. 박 회장님이 고민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많을까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회장님은 평생 세금을 성실하게 내셨습니다. 법인세도 내셨고, 소득세도 내셨고, 재산세도 내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회장님이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알아보셨더니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회사 가치가 500억 원이라면 세금을 250억 원 내야 합니다. 절반입니다. 딱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상속세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50%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박 회장님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회사는 있지만 현금은 없으시거든요. 250억 원이라는 현금을 어디서 구하실까요? 은행에서 빌려야 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회사를 팔아야 합니다. 40년 동안 땀 흘려 키운 회사를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박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죽으면 내 회사를 팔아야 한다니 40년 동안 키운 회사를 말입니다. 박 회장님의 친구 최 회장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 회장님은 작년에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왜 싱가포르로 가셨을까요?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0%입니다. 한 푼도 안 냅니다. 최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아드님이 회사를 고스란히 다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말입니다. 최 회장님이 박 회장님께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철수야, 나 싱가포르 왔어. 여기는 상속세가 없어. 하나도 없어. 내가 죽어도 아들이 회사를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어. 한국은 왜 50%나 떼어가는 거야? 박 회장님은 듣고 계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답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상속세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싱가포르는 0%, 홍콩도 0%, 캐나다도 0%, 호주도 0%입니다. 미국은 40%인데 그것도 한국보다는 낮습니다. 일본은 55%로 한국보다 조금 높은데 일본도 요즘 낮추려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50%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2,400명이 떠났습니다. 작년 2024년에는 1,200명이 떠났는데 올해는 2배로 늘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첫째가 싱가포르입니다. 상속세가 없으니까요. 둘째가 미국입니다. 교육이 좋고 안전하니까요. 셋째가 캐나다입니다. 이민정책이 좋으니까요. 넷째가 호주입니다. 살기 좋으니까요. 다섯째가 두바이입니다.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금이 한국보다 훨씬 낮거나 아예 없다는 겁니다. 박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세금 낼 마음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내야죠. 그런데 50%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절반을 가져가면 회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 회장님이 희망을 가지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0%를 40%로 낮추고 공제 한도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제 한도라는 것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은 5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데 이걸 1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40%면 그래도 회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셨다가 탄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개편을 모두 취소해버렸습니다. 상속세는 그대로 50%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유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유세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추가로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매년 1%, 100억 원이 넘으면 매년 2%를 내야 합니다. 박 회장님의 경우 회사 가치가 500억 원이니까 매년 10억 원씩 부유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250억 원도 모자라서 매년 10억 원씩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박 회장님은 한숨을 쉬십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희망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2부 정치 이야기. 박 회장님이 고민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정치 때문입니다. 정치가 너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놀라고 걱정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다행히 계엄령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셨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되어 2025년 초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정권이 바뀐 겁니다. 보수에서 진보로, 우파에서 좌파로 바뀐 겁니다. 박 회장님은 그날 밤을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40년 동안 사업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철수야, 이제 끝이야. 나 짐 싸서 나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계엄령 다음 날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원화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수십억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상위 1%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씀입니다. 공정, 정의, 책임 다 좋은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걱정이 되셨습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세금을 더 올린다는 뜻 아닐까? 박 회장님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월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50%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 한도 확대도 취소했습니다. 2025년 3월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매년 추가로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2025년 5월 금융투자 소득세를 강행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2025년 7월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25%인 걸 28%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2025년 9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박 회장님은 이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셨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요. 5년마다 세금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어떻게 계획합니까? 박 회장님의 친구 최 회장님이 싱가포르에서 전화하셨습니다. 철수야, 싱가포르는 정책이 안 바뀐대. 50년째 똑같대. 그래서 좋아. 한국은 5년마다 뒤집어지잖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 최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50년 동안 같은 정당이 집권했습니다. 정책이 일관적입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10년, 20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뀝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친기업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5년 후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책을 다 뒤집습니다. 또 5년 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뒤집습니다. 기업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의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평균이 2,850이었습니다. 원화와 달러 환율은 평균 1,280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돈이 280억 달러였습니다. 실업률은 2.8%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3%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재명 정부 첫 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스피 평균이 2420으로 떨어졌습니다. 15% 하락했습니다. 원화와 달러 환율은 평균 1420원으로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11% 떨어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돈이 18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36%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4%로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5%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표가 나빠진 겁니다. 대기업들도 어려워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0% 감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신규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LG는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박 회장님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기업들이 흔들리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죽어요. 저희 회사는 삼성협력업체예요. 삼성 실적이 나빠지면 저희 주문이 줄어요. 주문이 줄면 직원을 내보내야 해요. 한국 부자들의 총 재산도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에는 1150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99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14% 감소한 겁니다. 160억 달러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20조 원이 사라진 겁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의 재산도 줄었습니다. 2024년에 90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78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12억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한국 최고 부자도 재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수 결손입니다. 세수 결손이라는 것은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목표보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 정부는 56조 원이 모자랐습니다. 2025년에는 92조 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36조 원이나 더 악화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는데 부자들이 떠나버려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라퍼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올리면 처음에는 세금이 늘어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떠나거나 탈세를 해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박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또 세금을 올린대요. 악순환이에요. 세금을 올리니까 부자들이 떠나고 부자들이 떠나니까 세금이 줄고 세금이 줄어서 또 세금을 올리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3부 윤석열 정부 이야기. 박 회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에 취임하셨을 때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규제를 풀겠습니다. 상속세를 개편하겠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슴이 뛰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기업인을 사람 대접해주는 정부가 들어섰구나. 이제 살 것 같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에는 기업 규제 3,000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처기업들이 투자받기 쉽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에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크게 짓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법인세를 조금 낮춰줬습니다. 2024년에는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때 정말 희망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상속세가 40%로 낮아지면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회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업할 만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것이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구글이 한국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회사도 한국 공장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도 한국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땀 흘려서 만든 성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정책들을 하나씩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상속세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2025년 2월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을 벤처 과세 강화로 바꿨습니다. 2025년 3월 법인세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4월 반도체 특별법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업 가치 높이는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5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3년의 성과가 모두 사라진 겁니다. 박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쌓아올린 것이 5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마치 쌓아놓은 블록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허무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하나둘씩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한국연구개발센터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투자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TSMC는 한국 공장 대신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정책이 뒤집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10년, 20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자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책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은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바뀌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50년 동안 같은 정당이 집권하면서 친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믿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그때마다 정책이 뒤집힙니다. 보수 정권 때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진보 정권 때는 반기업 정책을 펼칩니다. 기업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박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신 건 잘못이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 쌓아올린 경제정책까지 다 엎어버리는 게 맞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지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업인들이 박 회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잘못과 경제정책은 별개가 아닐까?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거의 다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2,400명이 떠났습니다. 작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대부분 싱가포르로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0%입니다. 정책도 안정적입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박 회장님의 친구 최 회장님도 싱가포르로 가셨습니다. 최 회장님이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철수야, 윤석열 정부 때 떠났어야 했어. 그때는 그래도 경제가 괜찮았잖아. 지금 더 나빠졌어. 빨리 결정해. 박 회장님은 고민이 깊어지십니다. 4부, 미래 이야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예측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되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말입니다.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부자 이민이 3,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결손은 120조 원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설 것입니다. 2027년은 어떻게 될까요? 주요 대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70% 감소할 것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2028년은 어떻게 될까요? 재정 적자가 200조 원을 넘어설 것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것입니다. 2029년은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이 거의 다 떠날 것입니다. 중산층도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지 재정이 파탄날 것입니다. 2030년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경제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1년 더 버텨봤지만 희망이 안 보여요. 이재명 정부 임기가 아직 4년이나 남았어요. 4년 더 이렇게 가면 제 회사는 못 버텨요. 박 회장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미 싱가포르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민 컨설팅을 받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회사를 매각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고민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만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만약 이재용 회장님이 정말로 한국을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경제는 끝입니다. 삼성의 매출이 한국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합니다. 삼성이 한국을 떠나면 우리 경제의 5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박 회장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한국을 떠나면 끝이에요. 정말 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삼성을 죽이고 있어요. 재벌 개혁이라면서 규제만 강화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여러 가지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환 출자를 강제로 해소하라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을 높였습니다. 총수 일가의 배당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강제합니다.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재벌 개혁도 필요합니다. 공정한 경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느라 힘든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테슬라와 중국의 BYD에 밀리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일본과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정해졌지만 가난해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세금 수입이 92조 원이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복지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이 무산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깎았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떠나버려서 세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세금이 줄어서 복지 예산을 깎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서민들이 봅니다. 박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재명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부자들 세금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이 떠나니까 세금이 줄었고 세금이 줄어서 복지 예산을 깎고 있어요. 결국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공정인가요? 청년들 상황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청년 실업률은 6.8%였습니다. 올해 2025년 청년 실업률은 8.2%입니다. 1년 만에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은 아예 한국을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젊은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좋은 거 아닌가? 부자들 없으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박 회장님 같은 분이 회사를 팔고 떠나면 그 회사에서 일하던 1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 직원들 가족까지 합하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줄어듭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협력업체들이 무너집니다.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그 밑에 영세업체들이 무너집니다. 결국 피해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5부 해법 이야기.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이미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성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자랐습니다. 규제를 없애서 기업들에게 활력을 줬습니다. 상속세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길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길을 버린 것뿐입니다. 경제학자분들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안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50%를 40%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세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들에게 활력을 주고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경제 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경제 정책만큼은 협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친기업 기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업은 적이 아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이어가야 합니다. 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업인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벌 개혁보다 경쟁력 강화를 우선해야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겨야 합니다. 박 회장님은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일부라도 되살려준다면 저도 남을 수 있어요. 제 친구들도 돌아올 수 있어요. 제발 이념 싸움은 그만하고 경제만큼은 윤석열 정부가 잘했던 것들을 이어가 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외국 사례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 친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당이 집권하다가 노동당이 집권해도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지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3인당과 기민당이 번갈아 집권해도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라는 기조는 이어집니다. 왜 한국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걸 뒤집습니까? 박 회장님은 이재명 대통령께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미워하셔도 윤석열 정부의 좋은 정책까지 버리지는 마세요. 상속세 개편, 규제 완화, 친기업 정책. 이건 윤석열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제발 이념보다 경제를 우선해주세요. 박 회장님은 이미 떠난 친구들, 떠나려는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2027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친기업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어요. 윤석열 정부 같은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우리도 돌아올 수 있잖아요. 한국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맙시다. 젊은 세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자들이 떠나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협력업체가 무너지고 그 밑에 영세업체가 무너집니다.
결국 피해는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통계가 보여줍니다. 2024년 청년 실업률은 6.8%였습니다. 2025년 청년 실업률은 8.2%입니다. 1년 만에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줄이고 어떤 기업은 아예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가난해집니다. 지금까지 박철수 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 이재명 정부 첫 해에 2,400명의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작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나간 돈이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입니다. 정부 세금 수입이 92조 원이나 모자랍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코스피가 15%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36%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1년의 성적표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 3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상속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에게 활력을 줬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같은 새로운 산업들을 키웠습니다. 길은 이미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그 길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7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친기업 정부를 다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됩니다. 박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업했고 이 땅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려주세요. 이재명 정부 부탁드립니다. 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세금으로 목을 조르지 말아주세요. 규제로 숨을 막히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사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좋은 정책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상속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고 기업들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2027년 선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